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10만 금융견세 여러분 모두부터 반갑습니다. 2026년의 첫 영업일 1월 2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자 26년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정리해드리지 않았던 26년도 마감 미국 시장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6년도의 중요 포인트가 뭔지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댓글에 올해 26년 나의 목표 3가지를 적어주시는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3가지 적어주신 분들과 함께 26년도 연말에 내가 그 목표를 얼마나 잘 성취하고 달성했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지난 주말 미국 시장 정리부터 하죠. 그래서 미국 시장 한마디, 산타랠리는 가고 1월 위험 회피의 시간이 올 수도. 산타랠리가 안 왔어. 미국은 산타랠리가 안 오고 끝나버렸거든요. 자, 지난 주말 분위기가 얼마나 좀 싸했는지 핀비즈를 통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 게 없어. 오른 게 없어. 그쵸? 와, 손가락으로 세. 오른 게 2손가락이면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오른 게 없어요. 딱 하나 눈에 띄는 게 요 나이키죠. 나이키 하나 올랐습니다. 나이키가 4%대 상승이에요. 나이키는 지난번에 애플의 CEO인 팀 쿡이 약 한 300만 달러어치 주식을 샀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최고 경영자인 엘리엇 힐이 지분을 추가 매입했다 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헤지펀드 매니저들도 나이키 콜옵션 지분을 확보했다는 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에 걷어들이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거의 다 빠졌는데, 그렇다고 아주 크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또 아주 크게 빠지지 않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이거는 이제 금리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를 보시죠. 자, 금리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미국 금리가 대체적으로 올라 있어요. 지금 10년물이 4.2 근처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금리를 벌써 몇 번을 내렸는데, 그쵸? 4.17입니다. 10년물이 내려가질 않아요.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고, 3.9가 마지막이었네. 이번 내려갈 때 다시 이제 4.2 나오니까 채권이 안전자산이라는 얘기가 이번처럼 잘 안 통하는 경우가 없었다 할 정도로 채권 가격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1월달 이 분위기라는 건 뭐냐면, 1월달에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자, 1번 국채금리 보면 이제 완연하게 2.1을 향해 갑니다. 자, 이 말인즉슨 1번 금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중국 금리보다 높아진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구나 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1번 금리가 구조적으로 중국 금리보다 높아지는 상황. 지난 그 1년 정도간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끝도 없이 올랐는데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통화도 약세, 채권 가격도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채권 가격 약세를 지속하고 있어서 20년물 금리를 한 5년 전에 사신 분들, 3년 전에 사신 분들, 2년 전에 사신 분들은 완전히 망했어요, 지금. 이거 원전 회복하려면 시간 꽤 많이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채권이라는 게 꼭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아시다시피 이 정도면 10년물 국채 사신 분들, 최근 4년간 사신 분들은 모두 다 큰 손실이고, 이 정도면 원금을 거의 회복을 못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예, 그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 10년물만 그런 게 아니고 30년물도 마찬가지예요. 3.4%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과연 요번 상반기에 이제 가장 그 국제적인 금융 이벤트 중에 중요한 이벤트는 뭐냐면, 1번이 금리를 상반기 중에 또 올릴 것인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몇 번 올릴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한 번이 아니고 현재 추세면 2번을 올려야 되고요. 그것도 올리려면 상반기에 올리는 것이 적정합니다. 그러나 1번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건대 그렇게 올리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1번 엔화 약세와 1번 금리의 약세 상황들이, 채권의 약세 상황들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들을 막으려면 금리 한 2번 정도 올려야 되는데 금리 2번 올려가지고는 파국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못하는 상황들이 지속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환이죠. 이번 그 1분기 우리의 그 국제금융에서 가장 우리의 그 관심이 있는 것은 환입니다. 자, 지난 주말 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대외 역외 계정에서의 위안화죠. 역외 계정의 위안화가 멈추질 않고 있어요. 7이 깨졌을 정도가 아니라 지금 6.999도 깨졌고요. 굉장히 큰 폭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이죠. 6.97이에요. 97. 자, 좀 길게 볼게요. 예전에 얘네가 그 한참 그 좋았을 땐 6엔 때였어요. 6엔 때. 저 밑바닥이 6.0이거든요. 자, 저 상태로 다시 갈 거냐. 근데 조금 신기한 건 7.0 위안에서 시간을 끌 줄 알았거든. 시간을 전혀 안 끌고 바로 내다 꽂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위안화가 이렇게 강세가 되면 아무래도 그 아시아 그 일본과 한국 통화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래서 혹시나 한국 원화 약세 베팅 하신 분들 있잖아요. 한국 원화 약세 베팅 하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난 25년 한 해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 원화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가장 그 큰 변수 중에 하나는 1번 엔화가 1번이요. 그리고 또 대외 계정 중에서는 역시 중국 위안화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중국 위안화와의 연동성은 좀 떨어지면서 4, 4분기 오면서 1번 엔화와의 연동성이 훨씬 더 커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위안화가 이렇게 큰 폭으로 강세가 간다는 건 조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원화를 무조건 약세로 생각하고 배팅하는 거는 위험 요소가 상당히 지금 요소 변수 중에 하나가 떴다라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도 한번 볼게요. 자, 원자재 가격 보시면 원자재 가격은 연말이라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은 큰 폭의 급등과 급락을 경험했던 은 가격이 일단 그 제자를 지키고 있고 유유히 구리와 알루미늄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거, 그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번에 VIX 지표가 13까지 떨어지게 되자 시장이 좀 변동성이 나타났죠. 하락으로 변동성. 네. 자, 근데 오늘 금리가 왜 이렇게 올랐느냐라고 보면 미국 지표 중에서 저 지표가 있었습니다. 그 실업수당 청구 자수. 실업수당 청구 자수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어서 21만 5천이 19만 9천으로, 그다음에 사주 평균은 비슷했고 연속 실업 청구자 수도 좀 줄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금리가 더 올랐죠. 왜 그럴까요? 고용이 안정됐구나. 그럼 금리 그 경기가 크게 나빠지는 것도 아닌 것 같으니 금리를 급하게 크게 내릴 필요는 없겠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크리스토퍼 럽키 이코노미스트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눈에 띄어서 같이 나누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고용시장에 심각한 약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경제가 경기 침체의 문턱에 서 있다는 징후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니까 고용시장에 심각한 약세가 있으면 경기 침체가 오는 건데 고용시장에 심각한 약세가 없는 거 보니까 이게 뭐 그 경기 침체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현재 상황이 해고는 분명히 적고 채용도 아마도 적은 상태인 고용시장의 강세는 26년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것 같죠. 이건 저희가 봐도. 그 다음에 지금까지 무역과 이민 정책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담은 트럼프의 경제 의제와 수천 명의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가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것처럼 경제를 궤도에서 이탈시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그냥 급속하게 추락하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래 보이고요. 자, 그래서 이걸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미국 경기가 심각한 침체가 아니다라는 점을 26년도 1분기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고, 침체가 없고 고용이 악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이냐가 이슈가 될 것이고,
금리 경기가 나쁘지도 않고 그래서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금리 인하를 담보로 끌어왔던 미국 시장의 랠리가 계속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1월 달에는 한번 조정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12월 달에도 주가 못 올랐고요. 11월 전까지 무려 8개월 연속 올랐기 때문에 11월, 12월의 조정은 뭐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이런 문화로 인해서 1월까지도 분위기로 인해서 1월까지도 한번 시장이 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연속 하락이냐? 또 그건 아닐 것 같다. 자, 왜냐하면 1월달 금리는 인하 안 하겠지만 결국 트럼프가 연말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금리를 조금 더 내려서 그래서 경기를 조금 더 부양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고 급하게 경기를 부양하기보다는 최대한 중간 선거에 맞춰서 부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준 의장이 바뀌는 그 시점에서 금리를 또 내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연준 의장이 바뀐다는 그 상황들이 투자자로 하여금 실제 금리 기준금리를 인하 안 했지만 결국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믿음감을 갖게 하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떨어지면 어차피 금리는 내려갈 거니까 하면서 다시 시장의 제자리를 찾는 뭐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를 26년도 1월 달에 미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려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한국 장전이니까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 오늘 댓글로 나의 1년 그 목표치를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치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댓글에 3가지, 26년도 나의 3가지 목표를 적어주시면 26년도 연말에 그 저희가 한번 같이 복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복귀를 한번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장으로 와야 되겠죠? 네. 오늘 그 나왔던 뉴스 중에 제일 큰 뉴스는 한국 무역 수지입니다. 자, 한국 무역 수지. 자, 무역 수지가 나왔는데 와, 무역 수지가 괜찮게 나왔어요. 한국 무역 수지 121.8억 달러. 네, 수입액은 4.6% 늘었는데 수출액은 134억 늘었습니다. 13.4% 늘었습니다. 죄송해요. 13.4% 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1분기 우리가 배워야 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왜 올랐을까요? 너무 뻔하죠. 수출 내역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이 수출 수준이 12월 월간 무역 흑자 중에 제일 큰 무역 흑자입니다. 네. 제일 큰 무역 흑자예요. 그리고 25년도 총 수출은 7천억 달러 돌파를 넘어서 7,097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수입은 6,317억 달러를 기록해서 흑자 규모는 780억 달러입니다. 사상 최대 흑자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난 10월 달에 돈 빠져나간 게 얼마라고? 60억 달러였어. 그렇죠? 60억 달러 빠져나갔는데 이번 12월 달에 무역 흑자가 얼마라고? 121억 달러예요. 자, 이거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특별히 미국 포지션과 한국 포지션을 다 들고 계신 분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그랬죠. 10월 달에 무역 수지가 크게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0억 달러나 빠져나갔다. 그리고 60억 달러 빠져나간 거는 우리 이제 증시각도 TV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잘 알겠지만 왜 이래요? 미국 시장이 오랫동안 상승해서 그래요. 바닥에서 2배 이상 상승했고 38개월 연속 상승했고 최근에만 38개월 연속 강세의 흐름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8개월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심리 법칙은 그러니까 그건 다 알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확신이 있다. 자, 그럼 뒤집어 볼까요? 우리나라 5,000포인트 이상 넘어가 보세요. 확신할 겁니다. 확신은 2,500포인트, 2,700포인트, 2,800포인트에서 했어야지. 그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지금 싸다. 엄청 싸다. 3,300에도 내가 싸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쵸? 놀랍게도 사람은 5,000포인트가 넘어가서 좀 비싸지면 올 거예요. 5,000포인트 넘어가면 싸진 않지. 이제 한국이 싸진 않아. 근데 멀티플 상향 요건이 있으니까 더 간다 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5,000 넘어도. 그러나 아주 정말
그냥 지르기만 해도 먹을 수 있는 장은 이제 5천 넘어가면 이제 쉽진 않지. 근데 의외로 잘 먹을 겁니다. 그때 되면. 왜냐면 확산될 거거든. 상승의 추세가 확산되면서 웬만하면 쉽게 돈 먹는 장이 올 거예요. 미국처럼. 근데 쉽게 돈 먹는 장이 오면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주의하셔야 돼요. 제일 주의할 건 언제냐. 저는 제가 2027년에 뉴키즈 나가고 싶은데 26년에 나를 뉴키즈로 부르면 진짜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7년도 후반부에 불러주기를 바라면서 자 어쨌든 계속 안 부르는 것도 괜찮죠. 계속 안 부르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이번 12월 수출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되겠어요. 너무 뻔하잖아. 반도체 수출 급증이잖아요. 그죠? 뭐 다른 것도 있죠. 근데 다른 거는 꾸준할 거예요. 뭐 조선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뭐 방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꾸준할 것 같고 그러면 확 늘어난 건 결국 반도체 때문이고 그럼 반도체가 1월 달에 줄까요? 물어봅시다. 줄까요? 자, 쉽게 줄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이번 건 수요 폭발이 아니라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수요 폭발이 아니고 공급 축소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자, 지금 뭐 온갖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까놓고 얘기해 볼까 우리끼리? 자, 아니 왜 용인이 반도체 공장, 반도체 클러스터 왜 안 지어? 의문은 그거예요. 반도체 클러스터 지금 짓겠다고 했잖아요. 전력이 없어서? 아니 전력이 없어. 그러면 가스 발전소 짓고 막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사람들이 또 반대한다고? 발전소 그 삼성전자도 들어오고 하이닉스 들어오는데 용인에 있는 사람들이 발전소 LNG 발전소 하나 들어오는 거 싫다고 하겠어요? 설득하면? 저의 의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려면 하지. 왜 못해? 용인 클러스터 왜 안 짓냐고. 하려면 하지.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P5 라인의 건설이 27년도에 지어져서 물건이 27년도에 나온다. 아니 왜 더 빨리 못해? P4 이제 막 장비 들어가는데 아니 왜 더 빨리 못해? 조금 이제 그 P4는 좀 빨라지긴 했다고 하지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작년 25년도 후반부에 계속해서 확인한 바로는 역시나 반도체 기업들이 22년, 23년, 24년의 트라우마가 너무나 컸다. 예, 너무나 컸고 그래서 이제 함부로 증설 안 한다. 증설해봐야 자기 발등 찍는 거니까 절대 증설 안 한다. 증설 안 하고 확정 짓고 증설할 거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오고 있는 뉴스는 뭐냐면 거대한 기업들 있잖아요. 애플이라든가 아소스라든가 이런 거대 소매 업체들 몇 명만 확실한 D램 물량을 붙잡았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지금 D램 물량 붙잡기가 매우 힘들다. 아니 그러면 그냥 사실은 아니 뭐 내 생각에는 그러면 그냥 더 많이 지어서 주면 되잖아. 더 많이 팔면.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게 되게 강경한 공급 쇼티지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폭발이라고 다 얘기하거든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수요 폭발 아니고요. 공급 쇼티지고 지금 뭐냐면 즐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왜냐하면 23년, 24년 너무 당했고 22년부터 해서 22년, 23년, 24년 그리고 오더 컷이 엄청 많았거든. 그러니까 이럴 거라고 지금. 고객님, 지난번에 오더 컷 하신 고객이 오셨네요. 그때 물량 했던 거 거의 대부분 취소하셨던데. 그러시구나. 저희가 지금 물량이 없어요. 죄송해서 어떡하지? 물량이 조금 되면 연락 드릴 테니까 연락 드릴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애플은요? 그때 그때 사간다고 하셨던 건 사가셨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배정을 해드릴게요.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격은 조금 더 높게 받긴 해야 되겠는데 아시잖아. 우리 전체 하고 나면 거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다음번 추가 물량 받으시려면 가격 좀 올리셔야 되겠죠. 시중 현물 가격이 이 정도니까 좀 싸게 해드릴 테니까 고정 가격은 이 정도로 맞추시죠. 공장 짓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동네 주민들이 막 반대하고 막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지어봐야 한 2년 더 걸리니까 일단 현재 공장에서 나온 물량 이 정도인데 어떻게 얼마 확보하고 싶으시죠?
물론 뭐 다른 회사들도 있어요. 다른 뭐 PC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 얼마나 가격 요 정도 쳐주면 여기까지는 드릴 수 있고 네 뭐 잘 하셨으니까 먼저 드리는데 대신에 가격은 여기 맞춰주시면 물량 여기까지는 드릴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상황이. 자 그래서 의외로 26년도 상반기에 의외로 강세장이 올 수도 있다. 23년도 1, 2, 3월 1분기에 상당한 강세장이 숫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바뀌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도 후반에 예상한 것처럼 삼성전자에 대한 신화적 상황은 26년도 중반쯤에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의외로 좀 빨리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좋아지면 좋은 거를 더 붙이죠. 필터링이 좋은 것만 되죠. 그러면은 파운드리도 잘 될 거야. 그다음에 엑시노스 이것도 너무 좋아. 휴대폰도 엄청 잘 팔릴 거야. 막 이러면서 되겠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신 분들이 왜 58,000원에는 못 사셨어요? 아니 그러신 분들이 왜 65,000원에는 못 사셨어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열광할 때는 조심해라. 분명히 열광할 거고 열광할 거는 할 때는 조심해라. 자,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보유자 분들은 취하지는 마시되 냉정하시되 급하게 팔지도 마시라. 천천히 단계적으로 조금씩 하루에 몇 주씩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거 잘 버티고 내가 끝까지 고점에서 먹을 거야 이러면은 꺾일 때 못 팔아요. 꺾일 때 못 팔고. 근데 하나 이제 여기서 저도 미지의 영역은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파운드리가 저는 장기적으로는 아주 희망적이진 않다고 보는데 중기적으로는 희망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희가 계산이 안 되니까 이 가격까지는 못 갖고 온다. 그러나 시장 갖고 올 수도 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 그러면 생각보다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1월 4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한국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되어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는 주식들도 한번 같이 관찰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 한국 반도체 12월 수출 데이터 값을 보고 이거 분위기 보니까 일본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겠네. 그래서 그 제가 감히 이제 26년도 상반기 예언을 하면 4,500 넘어가면서부터는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올 것이고 5,000 넘어가면 가열차게 넘어올 것이다.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 인간의 본성은 특별히 돈의 본성 중에 하나는 수익률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좋아지면 1분기 미국 그 금리 못 내린다고 해서 어버어버 하고 있는데 한 3개월 더 지났는데 한국 주식시장 5천 향해서 쭉쭉쭉 나가버리면 사람들을 못 견디고 넘어온다. 그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예언입니다. 예언. 틀릴 수도 있는 그냥 예언이라고 했어요. 점쳤어. 온다 이러면서 점을 친 거니까 그냥 점친 걸로만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국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뉴스가 지난 연말에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5천억 이상의 상장사만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가 있었는데요. 이제 전 기업 대상으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가 작은 상장사들도 주주 권익 보호, 이사회 구성과 운영, 감사기구의 독립성 등 지배구조의 핵심 항목에 대해서 준수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도 여기에 그 맞춰서 한국거래소도 그 몇 가지 이제 세부 원칙들을 내놓게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거래소가 더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근데 이번에 재미난 연말에 정부 정책 인사가 있었습니다. 난 누구 떠올라는 줄 알아? 그 장관 보면서 잘 몰라요. 저는 정치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제발 정치분들이 경제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인 거지. 저는 정치에 그렇게 관심 많지는 않은데 케네디 아버지 케네디가 생각났어요. 케네디요. 케네디 아버님 케네디. 아니 거래소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거래소를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있는 분들이 누굴까?
생각하게 되더라고.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저희가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래소가 바뀌면 되게 쉬운데 이게 도대체 왜 안 바뀌는 거지? 아니 정부는 대대적으로 공표를 했는데 손발이 하나도 안 움직이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쉽잖아. 아니 법 바꾸는 것보다 거래소 시행령 바꾸고 거래소가 제도 바꾸는 게 제일 쉽지 않아요? 이러면 돼. 문지기잖아. 문지기가 안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겠어요. 네. 고객님 안 되시겠어요. 네. 이러면서 예를 들어 상장 폐지 고객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거래소가. 그렇죠? ROE 이거 안 되죠. PBR 이거 안 돼요. 계속 이렇게 공문 보내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시가총액 뭐 PBR 너무 낮으면 이러시면 상장 폐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면 물론 스크루지 아저씨 같은 대주주가 있는 데는 상장 폐지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버티고 있고 싶다면 바꾸겠죠. 얘가 있잖아요. 1번 2013년 2014년 도쿄 거래소와 오사카 거래소의 합병 그리고 거래소 주도의 PBR 저 PBR 회복 그다음에 ROE 증가 결과는 주가지수 5배 상승 10년간 있었지 않습니까? 얘가 우리가 한국이 뭐 일본하고 뭐 그 경제 구조가 그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주식 구조가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가장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을까? 한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인사가 떠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옛날 케네디 아버지 케네디가 생각났다. 네. 자, 더 궁금하신 점은 질의응답 시간에 문의를 주신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는 다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새해 첫날 10시에 장기장입니다. 10시에 장기장. 자, 행복한 2026, 화이팅하는 2026, 그래서 좋은 유종의미 거두는 2026년 되기를 소망하면서 첫 방송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